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회의에. 자,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연구소. 우리가 전에 개강 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부터 해서 개괄적인 것, 첨득까지 다 한번 쭉 다뤘었어요. 이번 시간에 학교폭력의 현황하고 예방책을 이제 위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 절차, 마지막 시간에는 학교폭력 사법 절차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래 학교폭력은 교육학과 수업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전공이 법학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학교폭력 맨 처음에는 사실 폭력이라는 말 때문에 교육이 아니라 법학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이 법학으로, 즉 범죄로 해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교육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제가 있는 연구소에는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걸 세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피해자에게 변기물 손 씻기 1회, 세수하기 1회, 변기물 먹이기 2회, 가해자가 3명 A, B, C 있는데 A가 주범이고 B가 촬영을 했고 C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 있었죠. 옆에 같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동참을 했는데 결국 A, B, C 중에 C도 가해자라고 했으니까 가해자가 된 거죠. 서 있어도 가해자가 되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서 있는 자체만이라도 충분히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데 A하고 C가 동일한 처분을 받고 B가 그보다 약한 처분을 받았어요. 왜 A가 주범인데 C가 그만큼의 처분을 받았을까?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반성이 없었다 이거죠. 원래 학교폭력을 폭력에 초점을 둬서 처벌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주범이 가장 크게 처벌되는 게 형법이나 소년법상 그러겠죠. 그러나 이거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둔다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어떤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까요? 바로 반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A가 주범인데 C도 비슷한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B가 덜한 처분을 받은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학부모 싸움으로 발전된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보면 학생이 시작하지만 결국은 학부모 싸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은 화해해서 손잡고 다니는데 부모는 소송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체육 시간에 같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심한 태클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한 거지. 그래서 다칠 뻔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보고 사과하라.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사과하라 했더니 운동 경기에서 태클할 수도 있지. 이미 그것 때문에 주심으로부터 경고도 받고 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 하면 사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 안 하면 때릴 거야? 해서 전치 3주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이걸 알게 되겠죠. 아니, 축구는 축구지. 이걸 가지고 축구 경기가 끝났는데 내 자식을 때렸어? 그래서 학폭심의위에 요청하고 이거를 폭력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교육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형사 고소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같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카페에 이거를 폭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해 학생 보호자는 이거를 새로운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2호, 3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사과로 쉽게 해결될 일을 지금 부모가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 형사고소, 카페에 올리는 바람에 거꾸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또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2호, 3호 처분이 너무 과하다 하면서 이거를 뒤집으려고 행정소송까지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학생 피해. 요즘 범죄가 진흥화되다 보니까 인터넷 범죄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부산 여중 2학년이야. 우리 톡방 친구 하자 그랬는데 나는 남양주 중학교 2학년 김미진이야. 서로 다른 곳에 다니죠. 그 인터넷에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똑같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고민이 있어. 사진 좀 봐봐 하면서 어떤 신체 부위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같은 학년이고 같은 고민이 있는 그런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이니까 너도 좀 보내줘. 그러니까 좋아. 비밀인데 난 여기에 점도 있어 하면서 보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수위가 높은 걸 요구했어요. 여기에 점이 있는데 너도 봐봐 하면서 너도 뭔가 있으면 보내줘. 그러니까 너만 봐야 돼 하면서 보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책 잡고 더 심한 거를 보내달라. 안 하면 다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보내줬더니 이제 돈을 내놔라. 안 그러면 모든 사진을 다 인터넷에 까발리겠다. 이제 일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부모가 알게 돼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잡았더니 부산 여중 2학년이 아니라 강원도 철원군 상병 김철수였어요. 인터넷 요즘 피싱,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인터넷 범죄가 기승인데 상대방의 그거를 그냥 언어로 믿으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학교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일어난다고 학교 폭력이 아니라 학교 폭력은 학생이 피해자이면 학교 폭력이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상담을 맡은 것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세 가지가 바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누구도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자,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이걸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아니면 아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떤 걸까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도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자식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확률이 54% 정도 돼요. 제일 많이 확률로 나온다. 물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친구에게거나 아니면 아예 부모하고 좀 거리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우리 학교 폭력의 역사적 사건 그러는데 학교 폭력 여러분 알고 있는 사건들은 대개 이제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 사건, 또 스포츠 운동하는 선수들의 학교 폭력 사건 이런 거 많이 언론에 회자됐으니까 알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학교 폭력 이런 법률 또는 학문 여기에서 큰 역사적인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들어요. 1995년 6월 6일 5층에서 서울고등학교 1학년 김대현 군이 투신합니다. 김대현 군이 투신을 했는데 5층 옥상이었어요. 그리고 떨어진 지점이 바닥이 아니라 자동차 위였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자기는 죽으려고 떨어졌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죽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피를 뚝뚝 흘리면서 5층까지 다시 걸어 올라가서 옥상에서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2번 떨어지죠. 아주 독특한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사건이 1995년에 있었던 바로 김대현 군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피해서 떨어졌겠죠. 그래서 생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살을 하는 학생, 피해 학생을 보면 그런 류겠지, 찌질하겠지,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은 늘상 반장을 하던 엘리트 학생이었고 아버지는 삼성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살아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2번이나, 보통 우리가 뭐 어디 다치면 아파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가서 생을 달리할 정도면 얼마나 그 학교 폭력의 고통이 심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친은 그 이후로 삼성을 그만두고 그 푸른나무 재단의 이사장이 됐죠. 지금 은퇴했지만.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이 사회에서 크게 환기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1995년 있었던 김대현군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2011년 12월 20일 있었던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승민 군 사건이었어요. 권승민 군은 7층 옥상에서 투신하는데 7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을 확률이 높죠?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장면이. 그리고 책상 위에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라는 유서가 발견됐죠. 근데 왜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털썩 울었을까요? 막 이렇게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해도 자살이 뭔지, 그리고 죽음이 뭔지 다 알죠? 뭐 이미 한 서너 살만 돼도, 4, 5살 정도만 돼도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조금 헷갈리긴 하지. 뭐 병아리 치킨, 귀엽네. 그러면서 이제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러고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죽는다는 게 뭔지 아는 거거든요. 생명을 잃는다는 게. 와우. 놀랍게도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였어요. 교사. 우리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어떤 찌질이거나 특정한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수한 학생도 또는 그렇지 않을 것만 같은 학생도 피해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이건 대표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하물며 누구든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교사가 되든 뭐 교수가 되든 어떤 위치에서 또는 내가 자식을 낳든 학교 폭력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3제곱미터 안에 20명 정도의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1년 동안 지내다 보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기서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학생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만 그 탓을 물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시스템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2가지, 1995년에 있었던 김대현군 사건. 이때 이게 화들짝 사회를 강타하고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폭력이란 주제를 달고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학교 폭력, 이거 대응책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많이 있었죠? 학교 폭력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중학교 때는 굉장히 무섭게, 고등학교 때는 잘 없었는데 한 번 싸움이 나면 아주 크게 났죠. 근데 한 번도 제가 그 학창시절 겪으면서 한 번도 이것이 경찰서에서 뭐 문제가 되거나 학교에서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알게 되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처벌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끝냈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그냥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끝난 일이었지 정부에서 개입하거나 즉 교육청에서 개입하거나 또는 경찰에서 개입하거나 이런 일이 드물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즉 학교 폭력 종합 대책, 즉 학교 폭력 예방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체적으로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근데 정말 큰일이 벌어졌다. 뭐 학생이 때렸는데 정말 뭐 거의 전치 몇 주 나오고 이랬다. 그래서 그 피해 부모가 경찰에 고소해서 이제 그거가 소녀사건 또는 형사사건 이렇게 해서 폭력에 초점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학교에서는 이거에 따라 그 가해 학생을 징계에 회부하죠. 징계.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거지 이렇게 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하거나 학교폭력 예방법이 있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2004년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이 발표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폭력 예방법, 더 줄여서 학폭법이라고 하죠. 학폭법. 자, 이 학교폭력 예방법은 일종의 행정법이에요. 행정이라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뭘까요? 학교일까요? 폭력일까요? 예방일까요? 예방이겠죠.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 폭력에 초점을 두고 처벌해. 그게 학교에서의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33제곱미터 안에는 언제든지 학생들이 불협화음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방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학교폭력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에 대한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 학교폭력 예방법은 김대현 군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대응법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주장을 했었고, 뭐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사인한 거, 그런 걸 거쳐서 결국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실마리를 보게 됩니다. 결실을. 그러다가 2011년에 있었던 권승민 군 사건, 대구 중학교 2학년 투신자살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보다 강화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는데, 이때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자. 그래서 이 학생은 학폭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기록해 두자라는 게 처음 나타난 게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해 학생일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5년을 기록해 두자.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10년을 기록해 두자예요. 10년. 초등학교, 중학교는 5년.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사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제소를 하게 됐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생기부에 5년, 10년은 너무 길다. 이거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한 4년, 최장 4년까지, 그때 5년이 길다라는 어떤 인권위의 결정 때문에 지금 최장 4년 정도까지 나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자,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 학폭위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만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엄벌주의로 회귀하죠. 졸업 후 최대 4년. 이렇게 해서 생기부에 기록하는 게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학교폭력 예방법은 일종의 처벌법이 아닌 형사특별법이 아닌 행정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긴 하는데 워낙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기회를 주긴 하되 그 처분이 높다든가, 예컨대 뭐 6호, 7호, 8호라든가 또는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 대학 입시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에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내용을 반영하게 돼 있어서 아마 최근에는 이렇게 어려워졌다. 학폭 전력이 있는 생기부에 기록된 학생은 대학 입학 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이제 교사가 되는 길, 왜냐면 교원대 같은 경우 되게 아예 그냥 그 기록 자체만으로 그냥 아웃시키죠. 안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에 아예. 자,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학교폭력은 행정일까요? 사법일까요? 학교폭력은 학교에 초점을 두면 행정이고 폭력에 초점을 두면 사법이죠. 근데 학교폭력 예방법은 뭐예요? 행정이란 말이에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나오기 전에 뭐예요? 학교폭력은 뭐예요?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처벌이었어요. 처벌하는 게 좀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그 반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유야무야 끝났단 말이에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행정도 되고 그래서 처벌도 된다. 그런데 그 피해 정도가 심해서 뭐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가, 싸움을 하는데 뭐 노트북을 다 부셨다든가, 그러면 배상의 책임도 생기죠. 그래서 민사까지도 생겨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은 우리가 보통 보면 단순히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 배상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뭐 때리거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면 정신적 피해 보상이다 해서 결국 민사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피해 규모가 적더라도. 그래서 행정, 형사, 민사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이제 가급적이면 형사나 민사를 하지 않고 그냥 행정으로 끝내야 되는 게 원래는 바람직하죠. 뭐 학생들에게 전과자로 만든다면 뭐 또 이 소송을 계속 뭐 1심부터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자.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세 개 다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학교폭력 개념,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는 법률은 소년법,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4. 형법. 3번이죠? 학교폭력 개념,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행정 절차법, 행정법은 바로 학폭법이다. 이 학폭법이 없었을 때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학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걸로 해결해요? 형법과 소년법으로 해결했대. 형법과 소년법으로 했대. 반대로 이제 피해자가 학생이긴 한데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 학생이 학생을 때린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 그러면 학폭법에 적용을 받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특별법인 바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바로 2번은 이런 거에 필요성이 있어서 보기에다가 넣었다. 자, 그래서 학교폭력이 뭐냐? 우리 학폭법 제2조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이 학교폭력이라고 했는데 학교 내외는 장소죠. 근데 학교 내라는 거 그리고 외라는 걸 다 포괄했으니까 장소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서울에 다니는 학생이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갔다가 친구한테 맞아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이에요. 학교폭력은 학교, 교실 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또 친구 집에서도, 또는 수학여행 가서도 얼마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학교폭력이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그러면 장소는 신경 쓰지 말아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학교폭력입니다. 이때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이 대상이 가해자란 얘기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예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바로 피해자여야 돼요. 거꾸로 학생이 교사를 때렸다. 그럼 피해자가 누구예요? 교사예요. 그건 학교폭력이 아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폭력이 일어났죠. 학생이 교사를 때렸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생이 피해자가 되어야 돼요. 가장 이제 정확한 거는 학생이 학생을 때려야 되지. 물론 뭐 때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학생이 학생에게 어떤 피해를 줘야 되지. 그러나 학생이 피해자이면 학교폭력이라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을 만약에 피해를 줘도 학교폭력에 속해서 그 학생을 어떤 피해 학생을 구조하는 데 일정 정도 학폭법이 적용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가해 교사를 처벌하는 거는 뭐 아동학대죄라든가 형법이라든가 다른 게 적용되죠. 이때 학생이라는 건 초중고 학생을 얘기해요. 대학생 안 된다. 유치원 학생 안 된다. 재수생 안 된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때 이때 학생이란 초, 중, 고 학생만 된다. 교육법상 초, 중, 고 학생만 된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생이나 대학생은 학교폭력의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학교폭력 사법 절차, 처리 절차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